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이었지요.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과 아직 정리하지 못한 그이의 안경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답니다. 저는 그 안경을 매일 아침 닦았어요. 마치 그가 곧 일어나서 신문을 펼치며 그 안경을 다시 쓸 것처럼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온을 통째로 무너뜨릴 줄은 정말이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한겨울 새벽 바람처럼 제 가슴을 훑고 지나갔어요. 은행 직원이라는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무려 30년 동안 조용히 끌어안고 있었던 빚이 5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5억 원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저에게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던 그 숫자가 떠난 지 한 달 만에 제 앞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올해 80이 된 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자라 22에 시집을 와서 58년을 한 사람과 함께 살았답니다. 우리 부부는 한 번도 화려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2번을 들었다 놓았고 1,000원짜리 한 장을 깎으려고 상인 아주머니와 한참을 입씨름하던 그런 평범하다 못해 옹색하기까지 한 부부였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 부부가 5억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었다니요.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혹시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게 아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듭 물었어요. 하지만 직원분은 침착하게 그리고 천천히 제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박또박 읽어주셨습니다. 한 글자도 틀린 곳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보리차 잔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마저 갑자기 색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친구 여러분, 잠시 후 제가 그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알게 된 진실을 들으시면 분명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평생 함께해 왔지만 한 번도 진심을 보여준 적 없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댓글란에 그 사람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해 주세요. 적어도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요. 은행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했던 그 얼굴이요. 그땐 그저 먼저 가는 사람의 흔한 인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미안하다는 말 속에 이 5억 원이 함께 들어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이 그대로 걸려 있더군요. 다리미질도 하지 않고 머리도 대충 빗어 넘기고 그냥 그대로 집을 나섰어요. 은행까지는 버스로 세정거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이와 함께 시장 갈 때 타고 다니던 그 버스였지요. 그날따라 차창밖 풍경이 어찌나 낯설어 보이던지 마치 처음 와보는 동네에 와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은행에 들어서니 아침이라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직원분이 저를 안쪽 작은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한 뭉치 놓여 있더군요. 저는 그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저렇게 두꺼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 평생을 모은 우리 부부의 통장도 저렇게 두껍지는 않았는데 상담을 맡아주신 분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셨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골라서 하시는 분이었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운을 떼시는데 저는 그 한마디에 이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내밀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대출은 30년 전 1995년 봄이었다고요. 그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 해마다 혹은 두세 해에 한 번씩 남편이 다시 와서 추가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이 종이를 한 장씩 넘기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분의 손이 얼마나 익숙하게 움직이시는지 마치 평생을 그 종이들과 함께 살아오신 분 같았답니다. 종이를 넘기실 때마다 사르륵 사르륵 하는 소리가 그 작은 상담실 안에 조용히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마치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한 번씩 두드리는 것 같았답니다. 직원분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대출은 작년 가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시기 불과 몇 달 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답니다. 그때쯤 저희 그이가 갑자기 새로 산 시계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깎으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비싼 시계를 사오셨길래 의아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시계가 아니라 또 다른 빚의 흔적이었던 거였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계조차도 누군가에게 보내드린 선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그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쉽게 못 쓰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들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종이 위에는 남편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제가 보아온 그 글씨체, 마지막 받침을 살짝 흘려 쓰던 그 특유의 필체가 한 장 한 장에 모두 똑같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위조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우리 그이가 제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혹은 시장에 다녀오는 사이에 이 은행에 와서 직접 종이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돈을 빌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봤어요. 그 글씨에서 그이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평생 저에게 편지 한 통 제대로 써준 적 없던 그 사람이 이 종이 위에는 이렇게 또렷한 서명을 남겨놓고 가신 거였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이 저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편지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여쭤보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이 대출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느냐고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다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천천히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남편의 대출 서류에 등기되어 있는 담보 주소가 우리 집 주소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른 주소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 어느 변두리 동네에 작은 빌라 한 채.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쥔 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굳어 있었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한 집에서만 살았어요. 그 작은 한옥집, 그 마당 한쪽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던 그 집에서요. 그런데 다른 주소라니. 그것도 서울에. 남편은 평생 서울에 일가 친척 한 명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저는 직원분께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이 빚을 제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해 주셨어요. 상속을 받으시려면 그 빚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고 만약 빚이 너무 크다면 상속을 포기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시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 집까지 모두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옥집이요. 제가 시집 와서 첫 아이를 낳은 그 집,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그 집, 그리고 한 달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그 집을요. 저는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는데 저는 그날따라 어찌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손에 쥔 그 종이가 자꾸만 바람에 펄럭였어요. 마치 제 평생의 신뢰가 그 종이 한 장처럼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어르신이 새들에게 모이를 던져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둘기들이 그분 발치에 모여들어 한참을 깍깍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분이 천천히 한 알 한 알 모이를 떨어뜨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이가 평생 그렇게 누군가에게 한 알 한 알 무언가를 떨어뜨려 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정말 그 사람다웠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 어르신은 한참을 더 거기 계시다가 천천히 자리를 뜨셨어요. 새들은 어느새 다 흩어지고 벤치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아직 조금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하게 단단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른 주소가 무엇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그게 무슨 빚을 위한 담보였는지, 그 자리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이가 왜 30년이나 그것을 감춰왔는지를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쓰던 안방 책상, 그 서랍 깊숙한 곳을 열어봐야 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이의 책상은 여전히 그가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돋보기 안경 옆에 어제보다 만신문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깍담한 사과가 접시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과를 차마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었답니다. 마치 그를 치워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그 평온한 책상 위의 모든 풍경이 거짓말처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책상 서랍은 3개였어요. 첫 번째 서랍은 평소에도 자주 열던 곳이라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안경 닦는 천, 도장, 영수증 몇 장.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손자들의 어릴 적 그림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서랍. 그 서랍은 늘 잠겨 있었답니다. 그이는 별거 아니라고 그저 옛날 서류 몇 장이 들어있을 뿐이라고 했었어요. 저도 굳이 캐묻지 않았지요.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공간이 있는 거니까요. 서랍 열쇠는 책상 밑에 작은 종이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답니다. 다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지요. 열쇠를 자물쇠에 끼우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그리고 서랍이 천천히 열렸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매년 빠짐없이요. 저는 그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송금 내역, 그리고 짧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편지들의 수신인은 한결같이 한 사람이었답니다. 미경 씨에게라고요. 그 봉투들을 손에 쥐는데 봉투 끝에서 작은 먼지가 폴폴 일어났어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쌓아 보관해둔 흔적이었답니다. 봉투마다 약간씩 모서리가 달아있는 것을 보니 우리 그이가 가끔씩 이 서랍을 열고 그 봉투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에 이 봉투들을 펼쳐보면서 형님을 잠시 기억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떠난 사람을 향한 작은 의식이었을지도요. 미경.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입안에서 굴려보았어요. 평생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동네 사람 중에도, 그이의 옛 친구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편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1995년 4월 7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형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형수님,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아이도 잘 자라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우체국 통장으로 보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형의 몫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그 편지의 전부였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형이라니요. 우리 그이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안타까운 일을 당하셔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형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건 저도 시어머니께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셨다니요? 그리고 아이라니요? 그 형님의 아이가 있었다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편지를 다 펼쳐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종이가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형수님의 안부를 묻고 조카의 학교 생활을 걱정하고 그리고 매달 송금한 금액을 적어 놓은. 그러니까 우리 그이는 형님이 떠나신 그날 이후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그 형수님과 조카에게 생활비를 보내왔다는 거였답니다. 편지들 사이에는 가끔 영수증이 끼워져 있기도 했어요. 한약방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진우 씨가 어릴 때 한 번 크게 아팠을 때의 입원비 영수증도 있었답니다. 그 영수증을 보는데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 시기에 우리 그이는 갑자기 야근을 거의 매일 하셨거든요. 저는 그저 회사 일이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다 그 조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그 조카의 병원비를 마련하셨던 거랍니다. 편지 묶음의 가장 아래에는 작은 일기장 같은 것이 한 권 들어 있었어요. 우리 그이가 손수 쓰신 짤막한 메모들이 적힌 노트였답니다. 거기에는 진우 씨의 성장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진우, 오늘 첫 걸음마. 진우, 유치원 입학. 진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 진우, 대학 합격. 그 짧은 한 줄 한 줄을 읽는데 저는 또 한참을 울었답니다. 우리 그이는 그 조카의 모든 순간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오셨던 거예요. 비록 직접 그 자리에 가지는 못하셨지만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그 나무 상자도 열어보았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그이와 그리고 그 옆에 형님으로 보이는 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는 작은 여인이 한 명, 그 여인이 미경 씨였겠지요. 그분의 손에는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의 우리 그이는 갓 결혼한 새색시였던 저를 두고 어딘가 외출했던 그 무렵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부부는 형편이 어려워서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시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 살면서 매일을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이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형님의 아내와 갓 태어난 조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왜 우리가 평생 그렇게 옹색하게 살아야 했는지를요. 왜 그이가 그토록 야근을 자주 했는지, 왜 명절에도 친척 집에 가지 않고 늘 혼자 다른 곳에 다녀온다고 했는지, 왜 가끔씩 우체국에 다녀왔다고 했는지를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짜맞춰지면서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단서들은 곳곳에 있었어요. 우리 그이가 10여 년 전쯤 갑자기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시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마치 어딘가에 가야 할 약속이 있는데 자꾸만 늦어지는 사람처럼요. 그때 저는 그저 일이 바쁘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게 다 그 형수님과 조카에게 가야 할 약속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그이는 평생 한 번도 자기 생일을 챙기지 않으셨답니다. 미역국을 끓여드리려고 하면 늘 그러셨어요. 형이 못 누리고 간 생일을 내가 어떻게 챙겨 먹겠어 라고요. 저는 그저 형제 사랑이 깊은 분이라서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단순한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을 자기가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무게였던 거였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사진과 편지들을 번갈아가며 들여다봤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산 아내한테 이런 큰 비밀을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가슴이 시려오기도 했어요. 형님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형수와 조카를 자기 일처럼 떠안고 살았던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도 그이답기도 해서요. 저는 거실 시계가 새벽 3시를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4시를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우리 부부가 함께 살아온 58년의 세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어요. 결혼하던 그날 새벽, 시집을 떠나던 가마 안에서 흔들리던 그 마음, 첫 아이를 낳던 그 무더운 여름, 시어머니가 떠나시던 그 가을 새벽,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그이는 평생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신 적이 없었답니다. 옷도 늘 제가 사다 드린 것을 입으셨고 신발도 10년이 넘도록 한 켤레로 버티셨어요. 좋아하시던 술도 명절에나 한 잔씩 드시는 게 다였답니다. 그제야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이유가 어쩌면 자기 몫의 모든 것을 그 형수님과 조카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튿날 아침,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며느리와 손자 둘과 함께 살지요. 저는 평소 같으면 잘 전화도 안 하던 아들에게
그날만큼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일이 좀 있다고 와서 의논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들은 그 주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올라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혀놓고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와 그 안방 서랍에서 찾은 편지들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눈만 깜빡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참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작은 일에도 곧잘 울던 아이였답니다. 학교에서 친구한테 한마디만 들어도 집에 와서 한참을 훌쩍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자기 아버지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표정을 그대로 빼다 박아가는 거랍니다. 며느리는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입을 떼지 않는 그런 요즘 보기 드물게 조용한 새댁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며느리도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 흑백 사진 속에 어린 시동생과 시아주버님, 그리고 그 사이에 미경 씨와 갓난아기를요. 며느리의 눈가도 어느새 붉어져 있었어요. 아들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을 다 갚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돈은 우리 가족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합쳐도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 한옥집을 팔아도 제가 모아둔 돈을 다 보태도 절반도 갚지 못할 액수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군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거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만 크게 들렸답니다. 저는 그 짧은 정적 안에서 우리 그이가 평생 그 무거운 빚을 어떤 마음으로 짊어지셨을지를 다시 한번 가늠해 봤어요. 그 사람은 매달 송금하실 때마다 어떤 표정으로 그 도장을 찍으셨을까? 그 사람은 빚이 늘어날 때마다 얼마나 잠을 못 이루셨을까? 그 모든 마음을 혼자 견디느라 그 사람의 어깨가 평생 그렇게 굽어 있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제야 그 사람의 굽은 등이 비로소 다 이해되는 것 같았답니다. 마침 그때 저희 큰딸도 도착했어요. 큰딸은 인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결혼은 늦게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부부 둘이서만 단출하게 살아가는 아이예요. 저는 큰딸한테도 같이 의논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두었답니다. 큰딸은 그 모든 서류와 편지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한참 만에 가만히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라고요. 큰딸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어릴 때 늘 아빠가 명절 때마다 어딘가에 다녀오신다고 했던 것, 그게 늘 의아했었다고요. 아빠는 한 번도 우리 가족에게 행선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저 잠깐 다녀올 때가 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답니다. 큰딸은 그게 사실은 형수님 댁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답니다. 명절에도 우리 식구들과 함께 보내시지 못하고 그렇게 누군가의 안부를 챙기러 다니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어머님 그 돈을 왜 어머님이 갚으셔야 해요? 며느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빚은 아버님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만든 빚이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신 돈이 아니잖아요. 그 형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함께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답니다. 물론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봐도 도리적으로 봐도 그 빚의 절반쯤은 그 형수님이라는 분이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그이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갔던 그 마음을 떠난 지 한 달도 안 된 지금 제가 헐어버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소리요. 저는 아들 부부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형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그이가 평생 보냈던 그 돈으로 어떤 삶을 꾸려왔는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말렸어요. 어머니가 거기 가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차라리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깔끔할 거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어머님이 직접 가시는 게 맞다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며칠 뒤
그 서울 변두리 동네의 주소를 들고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2시간을 가서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마을버스를 한참 탔어요. 종점 가까이에 있는 작은 빌라촌이 그 주소지였답니다. 저는 그 빌라 앞에 서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곧 만나게 될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로서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들판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이 지나갔답니다. 우리 그이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렇게 멀리 혼자 외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그이가 운전대를 잡으셨고 저는 그저 옆자리에서 졸기만 했지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이가 곁에 없는 그 자리가 새삼스럽게 크게 느껴졌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가방 안에서 그 흑백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사진 속의 그이는 정말 젊었습니다. 갓 결혼해서 한참을 행복하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 형님도 환하게 웃고 계셨고요. 누가 봐도 형제 사이가 좋은 두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형님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다니 우리 그이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지하철로 갈아타고 나서 저는 그 빌라가 있는 동네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오래된 동네였답니다. 골목골목마다 낡은 간판들이 걸려 있고 길가에서는 어르신들이 작은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어요. 한 어르신께 길을 여쭤보니 친절하게도 그 빌라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더군요. 그분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우리 그이가 평생 도와주신 그 형수님과 조카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정겨운 곳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시 후 그 빌라의 낡은 철문이 열렸을 때 제가 마주한 그 얼굴을 들으시면 아마 마음이 한참 동안 먹먹해지실 거예요. 그분이 저를 알아본 표정과 그분이 처음으로 제게 건넨 그 한마디, 그리고 그 작은 거실에서 제가 발견한 마지막 진실까지 조금만 더 함께 있어 주세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빌라는 3층짜리였어요. 외벽이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호수를 한참 들여다보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가장 안쪽 집이었답니다. 문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손가락이 자꾸만 떨려서요. 그러다가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누군가 슬리퍼를 끌고 걸어 나오는 소리. 그 소리에 저는 비로소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5살쯤 어려 보였어요. 머리는 거의 다 새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요.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처음에는 누구신지 모르시는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분의 눈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참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떠오른 사람처럼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영수 씨, 형수님 되십니까? 저는 그분의 그 눈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서 어떤 슬픔이 보였답니다. 평생을 혼자 견뎌오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고 깊은 슬픔이요. 그런데 그 슬픔 안에는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우리 그이가 평생 그분 곁을 지켜주신 그 흔적이 그분의 눈빛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보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마치 어디선가 한 번쯤 마주친 적이 있는 분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어쩌면 우리 그이가 평생 마음 한구석에 그분을 모셔두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전해진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이 평생 품고 있는 무언가가 다른 한 사람의 마음에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요. 영수. 그것이 우리 그이의 이름이었답니다. 그분이 우리 그이의 이름을 그렇게 부드럽게 부르시는 순간 저는 제가 정말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30년 동안 우리 그이가 매달 편지를 보내고 돈을 보냈던 그 미경 씨라는 분이셨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도 없이 그저 조용하게요. 그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우셨답니다. 그러더니 저를 안으로 들이셨어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시라고.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다고요. 집안은 정말 작았어요. 거실이라고 부르기에도 좁은 공간에 작은 소파 하나와 텔레비전 한 대, 그리고 벽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품격은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분은 부엌에서 보리차를 한 잔 끓여오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을 제 앞에 놓아주시고 자신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둘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형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리라고는 영수 씨도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가만히 입을 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수 씨가 형수님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로만 알았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한결같이 도와주실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보리차를 마셨어요. 그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어찌나 쓰던지요. 평생 마셔온 보리차가 그날만큼 쓴맛이 난 적이 없었답니다. 그분은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남편이 떠난 것은 1994년 겨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트럭을 몰고 시골에서 농산물을 사다 도매로 넘기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날 새벽도 평소처럼 새벽길을 나섰는데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하셨답니다.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담담하셨어요. 이미 30년이 넘게 지난 일이라서 슬픔도 어느새 자기 자리를 찾아 가만히 앉아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분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다고 합니다. 신혼 때 시집을 와서 시작한 그 작은 농산물 도매일이 그때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분도 별다른 걱정 없이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만 짧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가장 무서운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인사로 헤어진 뒤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그이가 떠나시던 그 새벽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그날 그렇게 평범한 아침 인사로 헤어졌었거든요. 그때 자기는 이미 임신 7개월이었다고 하셨어요. 시댁은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처지가 못 되었고 친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영수 씨가 집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이가요. 미경 씨는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영수 씨는 그 눈을 다 맞으면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그 집 앞에 서 계셨다고요. 보따리 안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한약방에서 지어오신 임산부 보약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형 떠난 형수 챙기는 것이 형의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우리 그이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미경 씨는 그 죽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 보따리 하나가 그분의 평생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다고요. 그이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형이 묻다 한 몫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요. 형수도 조카도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고 해요. 도련님도 이제 막 결혼하셨고 형편도 어려운 줄 아는데 어떻게 그러시느냐고요. 하지만 우리 그이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달부터 어김없이 송금을 시작하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만 가슴이 메어왔어요. 우리 그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는지가 그제야 비로소 다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어요. 왜 저에게 한마디 말해주지 않았을까? 함께 의논했더라면 저도 한마음이 되어 도왔을 텐데 왜 그토록 무거운 짐을 혼자만 짊어지셨던 걸까요? 그분은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영수 씨가 한 번은 그러셨다고 해요. 자기 아내는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라
이 사실을 알면 분명히 너무 큰 짐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고요.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형 가족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 아내가 평생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살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짊어지고 가겠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어쩜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저를 아껴주려고 했는지요. 평생을 옹색하게 살게 만들어 놓고 그 이유 한 가지를 끝내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그 사람 나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이 자꾸만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둘이 함께 그 짐을 나눠줬더라면 어쩌면 우리 살림도, 그 형수님 살림도 조금은 더 편안해졌을지 모르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는 굵직한 남자 목소리.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깨가 다부지고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가방이 들려 있었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멈칫하더군요. 그분이 차분히 아들을 부르셨어요. 진우야, 인사드려라. 큰어머니시란다. 저는 그 호칭에 한 번 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큰어머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우리 그이가 평생 책임지고 키워온 조카, 진우라는 아이였던 거예요. 진우 씨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큰어머니라는 호칭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마음을 후벼 파던지요. 저는 진우 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청년의 얼굴 한쪽에서 우리 그이의 옛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콧날이 그랬어요.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살짝 올라가는 것이 영락없이 그이를 닮아 있었어요. 핏줄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분은 진우 씨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영수 큰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큰아버지께서 평생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큰아버지께는 사실 형수님이 있으셨다는 사실까지요. 진우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진우 씨가 천천히 입을 떼더군요. 어머니, 저는 그 큰아버지께서 그저 먼 친척 어른이신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요.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입고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드리러 가본 적이 없었네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답니다. 그분이 부엌으로 들어가시면서 잠시 자리를 비워주셨어요. 저는 진우 씨와 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군요. 큰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큰어머니께서 평생 모르고 사셨을 그 짐을 이제 와서 알게 되시고 또 짊어지셔야 한다는 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라네. 그것은 우리 어른들 사이의 일이었으니까. 진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께서 자기를 정성껏 키워주셨다는 것, 큰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어머니께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다는 것, 그 분식집에서 번 돈과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자기가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까지요. 진우 씨는 어릴 적 이야기도 들려주셨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는 늘 구석으로 가서 책만 들여다봤다고요. 어머니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밤마다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너에게는 큰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분이 비록 자주 못 오시지만 너를 누구보다 아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큰아버지를 한 번도 직접 뵌 적 없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가까운 분으로 느끼며 자랐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그이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진우 씨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큰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께서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다고요. 미경 씨가 안방에서 그 편지를 가지고 나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위에 우리 그이의 그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답니다. 형수님, 진우가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는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텐데요. 부족하지만 입학금에 보태시라고 조금 더 보내드립니다. 진우에게는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우리 그이가 평생 한 번도 다른 곳에 쓰신 적 없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형수님, 진우가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요. 그 짧은 한 줄을 읽는데 저는 우리 그이가 왜 그토록 평생 무리하게 일을 하셨는지가 그제야 다 이해가 되더군요. 그 사람에게 진우 씨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형님이 남기고 가신 마지막 흔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고 싶으셨던 거랍니다. 저는 진우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우리 그이가 잠들어 계신 곳에 함께 가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분이 직접 보지 못하셨던 그 조카가 이제는 이렇게 든든하게 자란 모습을 잠시라도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진우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답니다. 큰어머니, 제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요. 그 말씀 너무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 청년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마음을 데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 씨는 본인이 사실 큰아버지께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었지만 큰아버지께서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갚으라고 도와준 게 아니라고 그저 형 몫을 자기가 대신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어찌나 그 사람다웠는지요. 저는 진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지금 사시는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느냐고요. 진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답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늘 그 집을 큰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거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 빌라가 바로 은행 서류에 적혀 있던 그 담보 주소였던 거예요. 우리 그이는 형수와 조카를 위한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그 빌라를 자기 명의로 사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형수의 분식집 운영 자금과 조카의 학비를 댄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형수의 분식집이 한때 어려워졌을 때, 또 조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 그이는 그때마다 추가 대출을 받아 그 위기들을 막아주신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라는 그 돈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어요. 그 한 푼 한 푼이 다 누군가의 위기를 막아준 돈이고 누군가의 꿈을 이어준 돈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이는 그 무거운 짐을 평생 혼자 짊어진 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생색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였답니다. 저는 진우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 청년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마치 우리 그이의 손을 다시 잡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과 척을 지지는 않겠다고요. 우리 그이가 평생 지켜온 그 약속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제가 무너뜨리지는 않겠다고요. 그분이 다시 거실로 들어오셨을 때 저는 차분히 입을 떼었어요. 미경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그이가 평생 지켜온 그 마음을 저도 같이 지키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만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싶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셋은, 그러니까 저와 미경 씨, 그리고 진우 씨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그 빚을 함께 정리할 수 있을지요. 그 빌라를 정리해서 일부 갚고 우리 한옥집에서 일부를 보태고 진우 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법까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도 진우 씨도 그리고 저도요. 저는 그날 밤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젊은 분이 슬쩍 휴지를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그 친절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그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가장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이의 책상 앞에 앉아서 그 빈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늘 그러셨던 것처럼 신문을 펼쳐놓고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서요. 저는 그 빈 의자에 대고 작게 속삭였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만 짊어지셨어요? 함께 짊어졌으면 더 가벼웠을 텐데요. 물론 답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답이 돌아올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의자 위 어딘가에 그이가 살짝 미소 짓고 앉아 계실 것만 같았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좀 가벼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큰아버지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그 형수님과 조카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요. 아들은 한참을 듣고만 있더니 마지막에 가만히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며느리도 전화기 너머에서 한마디 보태주었어요.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막상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이 평생 지키신 그 마음, 어머님께서 함께 지켜드리시는 것도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물론 그 모든 일을 정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변호사 한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고 은행과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미경 씨와 진우 씨와도 수없이 만나서 의논을 거듭했답니다. 그 빌라는 결국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그 동네 시세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빌라를 정리한 돈으로 빚의 절반 가까이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작은아들 친구분이셨답니다. 그분이 저희 가족 사정을 들으시고는 자문료를 한 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큰어머님께서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시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고요. 세상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우리 그이가 평생 베풀어 오신 마음이 이렇게 다시 돌고 돌아서 저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도 사정을 들으시고는 일부 이자를 감면해 주시기로 했어요. 처음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그 40대 직원분이 우리 사정을 위로 잘 보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주시기까지 했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무거워하지 마세요. 우리 은행에서도 어머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분의 그 한마디로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저는 한옥집의 한쪽 별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별채는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곳이었는데 그분이 떠나신 뒤로는 줄곧 비어있던 곳이었답니다. 그 별채와 마당 한쪽을 떼어서 작은 셋집으로 임대해 두기로 했어요. 그 임대료로 매달 빚의 이자를 갚아 나가기로 했답니다. 처음에 그 별채를 정리하실 때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그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오신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막상 새를 들어오신 분이 젊은 부부였는데요. 그분들이 어찌나 살가운지요.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빈집보다는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게 훨씬 좋답니다. 우리 그이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평생 사람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진우 씨는 결혼식을 한 해 미루셨어요. 결혼 자금을 모두 큰아버지의 빚 갚는 데에 보태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렸어요. 자네 인생에 큰 일을 미루지 말라고요. 하지만 진우 씨가 한사코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큰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결혼식 한 해 미루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요. 그 청년의 마음이 어찌나 갸륵하던지요. 미경 씨도 그 분식집을 정리하시고 작은 반찬 가게로 업종을 바꾸셨어요. 그분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큰 가게를 꾸리시는 게 힘에 부치셨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에서 매일 정성껏 만드는 반찬을 동네 분들께 파시면서 한 푼 한 푼 보태신다고 하셨어요. 가끔 저에게도 직접 만드신 반찬을 보내주시곤 했답니다. 그 반찬을 받을 때마다 저는 우리 그이가 평생 보냈을 그 마음의 무게를 새삼 느꼈어요.
미경 씨께서 보내주시는 반찬은 종류도 다양했어요.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무생채, 그리고 그분이 직접 담그신 김치까지요. 그 김치 한 보시기를 꺼내 먹을 때마다 저는 그분의 평생을 한 입씩 받아 먹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분이 평생 그 작은 부엌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형편없는 살림을 끌어안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그 시간들이 그 김치 한 보시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반찬을 절대 한 번에 다 먹지 않았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꺼내 먹으면서 그분과의 인연을 오래오래 음미하고 싶었어요. 저는 답례로 우리 마당에서 직접 따낸 감을 한 상자씩 보내드렸어요. 우리 마당의 그 감나무는 시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 함께 가져오신 어린 묘목이었답니다. 그 묘목이 어느새 자라서 마당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나무가 되었어요. 가을마다 어찌나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지요. 그 감을 따서 미경 씨께 보내드리면 그분은 또 그 감으로 곶감을 만드셔서 다시 저에게 보내주시곤 한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이 작은 감 하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이가 평생 끌어안고 계셨던 그 인연이 떠나신 뒤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답니다. 저는 그 빚을 정리하는 동안 한옥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산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 했어요. 며느리도 함께 살자고 권유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 집에서 우리 그이의 흔적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그 사람이 평생 앉아 계시던 책상, 그 사람이 평생 쓰셨던 안경,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보던 신문이 그대로 있는 이 집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다 되어가요. 빚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우리 그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는 저도 완전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평생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 짐을 어떤 마음으로 짊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저에게 물어보시곤 해요. 영감님 떠나시고 그렇게 큰일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 보이시느냐고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짓는답니다. 그 평온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은 모든 이에게 다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마음속에 곱게 접어두고 가끔씩만 펼쳐보는 것이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지난 봄에는 진우 씨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큰어머니 자격으로 그 식장에 갔답니다. 진우 씨의 신부는 참 고운 분이셨어요. 미경 씨께서 식장 한쪽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맞아주셨고요. 저는 그 두 분 곁에 앉아서 신랑 신부의 행복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그이에게 살짝 속삭였어요. 여보, 보고 계세요? 당신이 평생 지켜온 그 약속이 오늘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진우 씨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신부 측 인사가 끝나고 자기 차례가 되니까 잠시 목이 잠기시더군요. 어머니, 그리고 큰어머니 라고 운을 떼시는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답니다. 그러고는 진우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두 분 어머니 덕분입니다. 한 분은 평생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한 번도 직접 뵌 적 없지만 평생 저를 지켜주신 큰아버지의 아내이신 큰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참을 울었답니다. 저는 그날 식장 한쪽에서 우리 며느리와 큰딸도 만났어요. 두 사람 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었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미경 씨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어찌나 따뜻해지던지요. 처음에는 그 빚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던 우리 며느리가 이제는 미경 씨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더군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어도 어느새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해가는 그런 사이요. 저는 이제 가끔 진우 씨 부부와 미경 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한답니다. 그러면 진우 씨 새색 씨가 손수 만든 떡을 들고 오시곤 해요. 미경 씨도 자기 가게에서 만든 반찬을 한 보따리 가져오시고요. 우리 며느리와 큰딸도 시간이 되면 함께 자리해 준답니다. 그 작은 한옥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한때 비어있던 그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이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은 알지 못하는 게 더 행복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그이가 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그이를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 짊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그 짐을 떠나신 뒤에라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지켜주기도 한답니다. 우리 그이의 그 비밀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을 잃은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슬픔을 견뎌낸 것이었을지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랍니다. 어떤 비밀들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손을 자주 잡아드리고 자주 눈을 마주쳐 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든, 무엇을 감추고 있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우리 그이가 떠나신 뒤로 저는 매일 아침 안방 책상 위 그 안경을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리차 한 잔을 올려둔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시던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그 보리차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게 말씀드려요. 여보, 오늘도 평안하세요. 거기서는 형님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도 곧 가서 만나 뵐 테니까. 그때까지는 거기서도 누구든 도와주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답니다. 혹시 오늘 곁에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잠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 잠시 헤아려 봐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게나마 닿았다면 그것으로 저는 감사하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랑하는 방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사랑이 더 깊어지기도 하는 것 같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단 한순간이라도 감동시켰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꼭 시청해 보세요. 그곳에는 오늘의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릴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11시 40분, 저는 제 남편이 40해 동안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40해를 살았던 그 집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62, 이름은 순자입니다. 22살 가을에 시집을 와서 그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시어머니로 살아왔어요. 40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일조차도 거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멸치 5마리, 다시마 한 조각, 된장 2숟갈, 40해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비율 그대로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은 채 화면을 향해 내뱉듯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40해를 한 지붕 아래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은 칼보다 깊이 사람의 가슴을 가르는 법이지요. 그리고 어떤 말은 40해를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을 한순간에 낯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문장은 마음 한구석에 박혀서 결코 떨어지지 않죠.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분명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직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1963년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 밑으로 동생 둘.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맨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바느질을 배웠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여자는 손이 야무져야 한다고. 그래야 어디 가서 굶지 않는다고요. 21살 되던 해 봄, 옆마을에 사는 먼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작은 가구 공장을 하는 집인데 큰아들 혼처를 찾고 있다는 거였지요. 키도 크고 사람이 점잖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이 정해졌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그게 곧 내 인생이 되는 시대였지요. 처음 만난 날, 그이는 다방에서 저를 한번 흘끗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차만 마셨습니다.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자야, 사람이 진중해 보인다. 너 시집 가면 고생은 안 할 거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40해의 운명을 결정했던 거예요. 결혼식 날, 시댁으로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 볼 듯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차창 너머에서 손을 흔드시면서 우셨어요. 그게 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지요. 어머니는 제가 시집 간 지 3년 만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저는 첫째를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친정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그 첫날부터 저는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분, 시어머니는 깐깐한 분, 시동생 둘에 시누이 하나, 작은 한옥에 7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짓고 시아버지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시동생들의 도시락을 싸고 시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새벽에 공장으로 나가서 밤 10시가 되어야 들어왔어요. 처음 1년 동안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시간이 합쳐도 며칠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피곤해했고 집에 들어오면 밥만 먹고 잠들었지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거. 그 시대에 저희가 배운 모든 것이 그랬으니까요.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을 때 첫째 아들 진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둘째 딸 미경이가 태어났지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을 때, 그 작은 입이 엄마라고 부를 때, 그제야 제가 그 집에 시집 온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시리다고 하셨고,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결국에는 누우셨지요. 그때부터 12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만 12년. 그 사이에 시아버지도 풍을 맞으셨고 두 분을 동시에 모셔야 했던 시절이 길었어요. 남편은 공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시누이도 시집가서 발길이 뜸했어요. 결국 그 두 분을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은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던 날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쁜 숨 사이로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순자야, 너만은 안다. 그게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수고했다. 그게 다였지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 남자들은 다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마음 깊이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다독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제가 저에게 한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줬어요. 진호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큰 회사에 취직했고, 미경이는 간호대를 나와서 병원에서 일하게 됐지요. 두 아이가 각자의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40해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어요. 진호는 33세 결혼했어요. 며느리 혜린이는 같은 회사 후배였습니다. 인사를 처음 왔을 때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아이였지요. 저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야 진호 같은 무뚝뚝한 사람과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한 구석에는 늘 어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따로 살게요. 명절에는 양가 똑같이 다닐 거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요즘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사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한마디를 더 보챔지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가정일에는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차만 홀짝거렸지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 제가 한숨을 쉬자 남편은 한마디 했어요. 시대가 그런 걸 어쩌라고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만 가라앉는 느낌이었지요. 미경이는 31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종원이는 인사성도 바르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경이가 시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챙겨주었지요. 혼수도 제가 다 해줬고 신혼집 보증금 일부도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보태주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알게 된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네 멋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저는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인데 부모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이야. 진호한테나 좀 더 신경 써.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남편인가? 40해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어쩌면 저는 이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 생각은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묻어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일찍 들어왔어요. 그이는 저녁상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임자, 나 공장 정리하려고. 저는 깜짝 놀랐지요. 갑자기요. 그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좀 쉬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공장을 정리하면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좀 해보자고 생각했지요. 마음 한편에서는 설레기까지 했어요. 40해를 일만 한 사람과 40해를 살림만 한 저. 우리에게도 늦었지만 황혼의 시간이 오겠구나 싶었거든요. 공장을 정리하던 2달 동안 저는 매일 저녁 그이와 마주 앉아 차를 한 잔씩 마셨어요. 그게 40해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그이는 공장 손님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늦었지만 다정한 부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지요. 공장을 완전히 닫던 마지막 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새 외투 한 벌을 사다 놓았어요. 짙은 남색 외투였지요. 그이는 그 외투를 입고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저에게 말했어요. 임자, 고마워.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해 동안 그이의 입에서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이가 공장을 닫고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됐지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요. 그이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짜증을 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 반찬이 짜다. 청소가 부족하다.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40해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잔소리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았어요. 일을 그만두고 적응 중이라서 예민해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어느 날부터 저는 그이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또 어떤 말이 날아올까? 저는 그이가 외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40해 동안 저는 그이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짠 것을 못 먹는 사람, 매운 것도 못 먹는 사람, 생선은 갈치만 먹는 사람, 고기는 돼지고기만 먹는 사람. 저는 그 모든 걸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이는 공장을 닫고 나서부터 매 끼니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서 구해온 좋은 갈치로 조림을 만들었어요. 그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지요. 그런데 그이는 한 입 먹어보더니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이게 갈치조림이야. 식당에서 만든 것보다도 못해.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0해 동안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 살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그날 그 갈치조림을 그릇째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그 그릇을 들여다봤지요. 새벽 6시에 시장에 나가서 갈치를 골라온 거였어요. 1시간 동안 손질하고 물을 깔고 양념을 따로 만들어서 조리고 40해 동안 그이의 입맛을 떠올리며 만들어 온 그 갈치조림이었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그 40해가 모조리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 조림을 다 버렸습니다. 음식을 버린 적이 거의 없었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음식을 쓰레기통에 부어 넣었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 손에 힘이 빠졌어요. 매일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또 무슨 말이 들려올까? 저는 양념을 넣다가도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반찬을 만들다가 부엌 한쪽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시계를 보고 다시 일어나서 마저 만들었지요. 그 부엌이 저에게는 40해 동안의 작은 전쟁터 같았어요. 그리고 공장이 닫힌 뒤로는 그 전쟁이 더 치열해진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막내 남동생의 딸, 그러니까 제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 셋째 주에 막내 조카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같이 가요. 그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마디로 잘랐어요. 가기 싫어. 너 혼자 다녀와. 저는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아침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데 그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친정에 가서 며칠씩 처박혀 있을 거 아니냐고.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식만 보고 바로 올 거예요. 그런데 그이는 더 큰 소리로 말했지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왜 항상 친정 일만 챙기느냐. 저는 그날 결혼식에 가지 못했어요. 친정 동생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40해를 시집 식구들 챙기며 살았는데 친정 조카 결혼식 한번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다니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분,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잠시 후,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정말 간단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40해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지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며느리 혜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그날 저녁부터 미역을 사다 놓고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손주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손주에게 줄 베네옷을 그려보고 이름을 지어보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줄 산모 보양식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어요. 한약방에 들러서 산모에게 좋은 약재도 알아봤지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작은 손가방도 하나 샀고 손주가 태어나면 입힐 베네옷도 미리 사다 놓았습니다. 40해 만에 저는 그렇게 들떠 있었어요. 며느리는 출산을 2달 앞두고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모습이었지요. 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혜린아, 정말 고생 많지.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저희 친정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친정에서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정엄마가 하시겠다고.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요. 저는 입가에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친정 어머니 손맛이 제일이지.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해 전에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저는 친정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친정에 갈 형편이 못 됐거든요. 시댁에서 미역국 한번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산후조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친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니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40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부엌 한쪽에 사다 놓았던 미역 묶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미역이 어쩐지 제 40해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미역, 누구도 끓여달라고 하지 않는 미역, 그저 묶여있는 미역. 저는 그 미역을 다시 종이에 싸서 부엌 한쪽 구석으로 밀어 놓았어요. 그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날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한대요.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게요. 남편은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너는 왜 매사에 그렇게 꼬여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를 안 좋아하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그 말.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참 가만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펴면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자기 친정 엄마한테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깐깐해서 같이 있기 싫다고. 그래서 친정에서 하기로 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더군요. 그러니까 그 말은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에게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는 거고, 그걸 친정 어머니가 자기 사돈에게 전했다는 거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저에게 한마디 안 해줬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날 저녁을 차리지 않았어요. 부엌에 앉아서 40해 동안 닦아온 그 부엌의 타일을 가만히 바라봤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무얼 그렇게 잘못한 걸까? 며느리에게 깐깐했던 적이 있었나?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는데,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킨 적 없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이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차례로 떠올랐어요. 명절에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지요. 김장도 제가 혼자 다 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번이라도 부엌에 들어와 같이 일한 적이 있었나 곰곰이 헤아려 봤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제가 깐깐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깐깐했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내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40해를 함께 산 아내보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도 딱히 할 말이 없었지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못 느꼈는지 아니면 못 느낀 척 하는 건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잔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동네 노인정에 자주 갔어요.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정희 언니, 영순이, 그리고 말숙이. 우리는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같이 시장에도 갔지요. 거기서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마음의 짐을 안고 살고 있구나. 정희 언니는 작년에 황혼 이혼을 했어요. 46해를 함께 산 남편과 갈라섰지요. 처음에는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요. 그런데 정희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 언니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못 떠난다. 그런데 어쩐지 정희 언니가 부러웠어요. 그 언니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가끔 놀러 가보면 그 집은 정말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 언니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46해 만에 처음으로요. 정희 언니의 작은 아파트에는 화분이 많았어요. 베란다에 10여 개, 거실에도 대여섯 개. 언니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지요. 순자야, 사람도 화분 같아. 알맞은 햇볕과 물이 있어야 살아. 너무 강한 햇볕도, 너무 어두운 그늘도 사람을 시들게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떤 햇볕 아래 살고 있는 건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그늘에서만 살아왔는지도 모른다고요. 어느 날 정희 언니가 저에게 자기 이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사람은 46해 동안 한 번도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대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몸살이 나서 며칠을 누워 있었는데 그이는 한 번도 약을 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 한 잔도 끓여주지 않았다고요. 그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그날 밤 언니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결심했대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영순이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순이는 늘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미웠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영순이는 이혼한 정희 언니를 붙들고 늘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옆에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정희 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영순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영순이는 또 저에게도 종종 말했어요. 순자야, 너는 그래도 영석 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처럼 혼자 되면 정말 외로워. 저녁에 텔레비전을 같이 봐줄 사람도 없고, 아침에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순이는 빈자리가 외로운 거고, 저는 차 있는 자리가 답답한 거였거든요. 말숙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말숙이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과 사이가 정말 좋았지요. 그 부부는 매일 아침 같이 산책을 했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도 다녔어요. 말숙이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부부는 40해 동안 같이 산책 한 번, 같이 등산 한 번을 못 갔거든요. 늘 그이는 공장에 있었고 저는 집에 있었지요. 함께 무언가를 한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걸 느꼈어요.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는 마음. 40해를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도 없고 모은 돈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말숙이가 저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영석 씨하고 어떻게 지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냥 뭐 똑같지. 말숙이는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지요. 순자야, 너 얼굴이 너무 어둡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말숙이 말이 맞았어요.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고 입꼬리는 처져 있고 40해 전 시집 오던 날 거울 속에 비치던 그 22살의 새색시는 어디로 간 걸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울 속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순자야, 너 괜찮니? 그런데 거울 속에 저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저 눈물만 한 줄기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해 동안 잊고 있었던 저 자신이 그제야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자야,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숨 좀 쉬자.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동안은 들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봤어요. 결혼 전에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였지요. 40해 동안 거의 쓰지 않아서 거의 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립스틱을 천천히 입술에 발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층 환해진 얼굴이 비쳤어요. 그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지요. 어쩌면 이게 원래의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해 동안 색을 잃고 살았던 한 사람이 그날 밤 작은 색 하나를 되찾은 것 같았지요. 저는 그 립스틱을 다시 서랍에 넣어 두었어요. 다음에 다시 꺼낼 날을 기다리면서요. 그 무렵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고 저는 손주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야 처음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친정에 가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손주를 잠깐 안아봤지요. 손주는 정말 예뻤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저는 그 작은 생명을 안고서 40해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오래 안고 있는 걸 불편해했어요. 어머님, 아기 자야 해서요. 저는 손주를 다시 며느리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서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저는 이 손주를 자주 못 만나겠구나. 며느리는 저를 자기 아이의 할머니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 작은 얼굴, 그 작은 손. 그런데 저는 그 손주의 할머니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40해 동안 시어머니로 살아온 제가 정작 친손주의 할머니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가 정말 예뻐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자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해봐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너는 왜 자꾸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려고 그래?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베이는 것 같았어요.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남편 눈에는 제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시어머니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40해를 함께 산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저녁에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부르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노인정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됐어요. 친구들이 제 얼굴이 더 안 좋아졌다고 걱정해줬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지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작은 일기장을 하나 사두었어요. 40해 만에 처음 가져보는 일기장이었지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적었어요. 어떨 때는 한 줄, 어떨 때는 한 페이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매일 똑같은 말을 적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그이가 화를 냈다. 오늘도 그이가 잔소리를 했다. 오늘도 나는 침묵했다. 매일이 그랬어요. 매일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 두 줄을 적어 놓고 한참을 펜을 든 채로 가만히 있었지요.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느리,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 그런 호칭들은 떠오르는데 정작 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일기장을 덮으면서 처음으로 무서워졌어요. 40해를 살았는데 정작 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 일기장을 쓰면서 저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40해 동안 제가 좋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계절, 그 어느 것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40해 동안 저는 그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었고, 그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만 봤고, 그이가 골라준 옷만 입었어요.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부엌 한쪽에 앉아서 종이에 적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렇게 써놓고 한 줄도 못 적었어요. 한참을 펜을 들고 있다가 가까스로 한 줄을 썼지요. 봄바람이 부는 날 창문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제가 떠올린 유일한 것이었어요. 40해 동안 살면서 좋아하는 것이라고는 그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다니. 저는 그 종이를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접어서 일기장 사이에 끼워두었어요. 며칠 뒤에는 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호박죽.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 그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늘어나는 그 종이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40해 동안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이 깨어나려고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깨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저를 더 슬프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갈치를 구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지요.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천천히 식탁으로 왔어요. 그날 텔레비전에서는 어떤 부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황혼에 이혼한 부부의 사연이었지요. 남편은 그 화면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 말이 40해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렸는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서기까지의 그 몇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도요. 그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그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너 같은 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너 같은 게, 너 같은 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듯 울렸어요. 너 같은 게. 40해를 한 집에서 살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들은 말이 너 같은 게. 시어머니 12년 병수발을 하고 시아버지 마지막을 곁에서 지킨 며느리가 들은 평가가 너 같은 게. 두 아이를 키워서 시집 장가 다 보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평가가 너 같은 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저를 한번 흘끗 보고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자기가 한 그 말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던 것처럼.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차려놓은 식탁은 그대로 둔 채 부엌 한쪽에 앉았지요.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머릿속에 40해의 시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22살 가을,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던 그 밤. 첫째를 낳고 미역국도 제대로 못 얻어먹던 그 밤. 시아버지를 보내던 그 새벽. 미경이를 시집 보내고 돌아와서 텅 빈 방을 보며 울던 그 오후. 그 모든 시간이 그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 같은 게. 그게 40해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지요. 그리고 거기에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 하나를 넣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40해를 산 집에서 제가 가지고 나갈 것은 그게 전부였지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이의 등을 한번 바라봤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가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어디가?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가요. 그이는 그제야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잠시 멍하니 저를 보다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지요. 미친 거 아니야. 가긴 어딜 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에 가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지요.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40해를 같이 산 집의 현관문을 저는 그렇게 닫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늦가을이었지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골목길을 걸어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친정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가셨고 아버지도 10년 전에 가셨어요. 친정 오빠와 동생들은 다들 자기 가정이 있고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 길까지 걸어 나와서 한 모퉁이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정희 언니가 떠올랐어요. 황혼이혼을 한 그 언니,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그 언니.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정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가다가 정희 언니가 받았지요. 여보세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입을 뗐지요. 언니, 저 갈 곳이 없어요. 정희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순자야, 어디야? 내가 갈게. 정희 언니는 정말로 그 시간에 택시를 잡고 와주었어요. 제가 서 있던 골목 모퉁이에 도착해서 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저는 그 품에 안겨서 40해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위로에 그만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누군가 저를 그저 안아주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정희 언니의 집에서 잤어요. 정희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고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저는 그 방에 누워서 그날 밤 처음으로 펑펑 울었지요. 40회를 참아온 눈물이 그날 밤에 다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저에게 물었지요. 순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제야 어제 저녁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한 그 한마디. 너 같은 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정희 언니는 한참을 듣다가 그릇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너 잘 나왔다. 저는 고개를 들었지요. 정희 언니는 제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그 집에 살 필요 없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돼. 40회 동안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어제 밤의 눈물과는 달랐지요. 어제는 슬픔의 눈물이었다면 그날 아침은 다른 무엇인가의 눈물이었어요. 어쩌면 안도의 눈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오후 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진호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나오셨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에 못 살겠어. 네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갑자기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진호야,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야. 엄마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 그저 마지막 한마디가 그 결정을 굳혀준 것 뿐이야. 진호는 그날 저녁에 정희 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희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진호는 며칠 동안 며느리와 상의를 했다고 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떠난 게 너무 갑작스럽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호가 차분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했더니 며느리도 점점 말문이 막히더래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그날 밤에 진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어머님께 너무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요. 진호는 며칠 뒤에 저에게 작은 원룸을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지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공간이 필요했어요. 40해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지요. 원룸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어머니 사진을 올려두고 작은 화분 몇 개를 사다 놓았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작은 부엌에서 저 혼자 먹을 밥을 차렸어요. 누구의 입맛에도 맞출 필요가 없는 밥.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는 밥.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처음 며칠은 그 작은 방의 정막이 너무 어색했어요. 40회 동안 늘 누군가의 발소리,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 누군가의 잔소리에 둘러싸여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막이 사흘을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정막이 평화로 바뀌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의 새소리를 듣고 차 한 잔을 끓여 마시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는 걸 저는 예순둘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미경이는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인데, 40회를 함께 사신 분인데,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미경이는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경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어. 40회 동안 엄마는 엄마로만, 며느리로만, 아내로만 살았어. 이제는 그냥 순자로 살고 싶어. 미경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안고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미경아. 너희가 잘 사는 것만 봐도 엄마는 됐어. 남편에게서는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진호의 말로는 그이가 처음에는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서부터는 부쩍 늙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입원하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지요. 어디가 아프시대? 진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마음의 병이래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는 못 가.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어머니, 알아요. 아무도 어머니에게 가시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40해를 함께 산 사람이 아프다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했지요. 어쩌면 40해 동안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정희 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언니가 저에게 물었지요. 순자야,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언니, 후회는 없어요. 다만 슬프긴 해요. 40해를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남은 게 너 같은 게라는 그 한마디뿐이라는 게. 정희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가장 슬픈 거지. 함께 산 시간이 길어서 슬픈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그렇게 끝났다는 게 슬픈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지요. 언니, 그래도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한마디를 듣고도 그냥 참았다면 저는 평생 너 같은 개로 살았을 거예요. 너 같은 개로 늙어가고 너 같은 개로 마지막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건 못 견뎠을 거예요. 이쯤에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비슷한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잊히지 않는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들이요. 댓글로 그 사연 한 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진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만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진호야, 엄마 한 번 갈게.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2달 사이에 그렇게 늙으셨더군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살이 쪽 빠지고 눈은 맹하니 40해를 함께 산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이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임자, 미안해.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이는 천장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날 그 말.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저는 한참을 그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여보, 그 한마디가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지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그 한마디로 터진 거예요. 그이는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히더군요. 그이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임자, 나도 사실은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어.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40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자네한테 풀었던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이가 가여워 보였어요. 그이도 사실은 자기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40해 동안 일만 한 사람이 그 일이 끝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지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40해를 함께 산 그 손, 거칠고 주름진 그 손.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요. 저도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당신도 부디 남은 시간을 잘 보내세요. 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이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이는 베개에 머리를 묶고 있었지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게 그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정희 언니와 자주 만났어요. 우리는 가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시장에도 가고 노래교실에도 다녔지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노래를 배웠어요. 40해 동안 한 번도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마이크를 잡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차츰 익숙해졌어요.
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지요. 손주는 가끔 만났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손주가 할머니 하면서 저에게 안기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40해를 며느리로 아내로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그 작은 행복이 이제야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았어요. 미경이도 가끔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위 종원이도 자주 들렀고요. 두 사람은 저를 보면서 늘 말했지요. 어머니,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느 가을,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나선 지 1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셨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그래, 진호야, 알았다. 내일은 장례식장에서 저는 며느리석에 앉지 않았어요. 그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 일을 보내드렸지요. 40해를 함께 산 사람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슬픔은 아내로서의 슬픔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을 알았던 사람으로서의 슬픔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진호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도 마지막에 어머니를 한번 보고 가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진호야, 엄마는 후회 없다. 그날 가서 그이의 손을 한번 잡아줬으니까. 엄마는 그걸로 됐어. 여러분, 40해를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결정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지금 63이에요. 그 집을 나선 지 1년이 조금 넘었지요. 작은 원룸에 살면서 화분에 물을 주고 노래 교실에 다니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요. 손주를 보러 가기도 하고 미경이네 집에 가서 며칠씩 머물기도 하지요.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40해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 어머니 수고했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해주셨을 그 말. 저는 이제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순자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도 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떠나라고도 머물러라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 같은 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너 같은 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옆에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의 40해를 살리는 한마디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보다 더 깊은 감동을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